철강 부문 세계 4위, 조선 부문 세계 2위, 자동차 부문 세계 5위, 반도체 세계 2위.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제조업 강국이다. 그러나 그 시작은 매우 비관적이었다. I recall very well when I was going out there, my colleagues had very little optimism about the South Korean economy. It was heavily aid dependent, had gone through political turmoil. They didn't see the resources. And when getting there, many Koreans felt the same way, that their future was very bleak. 세계의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중화 공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기적의 중심엔 철근처럼 탄탄한 중화학 공업이 있었다. 중화학 공업은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육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미국은 한국의 공업화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비교 우위가 있는 농업에 주력하고 공산품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라는 입장이었다. 자립 경제를 위한 중화 공업화의 꿈은 장면 정부를 거쳐 박정희 정부로 이어졌다. 1962년 1월 발표된 제1차 5기년 계획에는 수력 4개, 화력 8개 발전소의 건설 등 외에도 비료, 정유, 시멘트, 종합지휘철소, 종합기계, 조선소, 자동차 등 중화학 전 분야에 걸친 공장 건설 계획이 총망라되었다. 그러나 기술력도 투자 자금도 없는 한국에게 이 계획은 그림의 떡이었다. 미국은 1차 계획의 목표 성장률을 낮추고 종합지휘철소와 같이 과도한 투자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해왔다. 박정희 정부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결국 투자 사업을 대폭 축소해 정유 공장과 비료 공장 건설 사업만을 남겼다. 그리고 1962년 정부는 국영기업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고 미국 걸프 석유회사의 투자와 차관을 얻어 정유 공장을 울산에 건설했다. 곧이어 비료 공장도 건설했다. 충주 비료와 호남 비료, 이 두 개의 비료 공장이 이미 가동 중이었으나 그것으론 비료 자급이 부족했다. 그로 인해 1965년부터 1967년 사이 울산과 진해에 각기 추가 비료 공장이 건설됐다. 그간에 쌓인 경험 덕분에 단기간에 완공된 두 비료 공장은 가동률도 100% 이상이 됐다. South Korea built 2 state-of-the-art fertilizer plants, big, beautiful plants, put them on stream a year ahead of schedule. So I went to se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 said, how'd you do that? I mean, how did you build 2 state-of-the-art plants a year ahead of schedule? Where did that come from? Oh, he said, you remember the Cheongju fertilizer plant? I said, oh, gosh, that terrible, terrible project. He says, to you, it was a terrible project. But every engineer in South Korea cut his teeth on the Cheongju fertilizer plant. We know more about fertilizer plants than anybody else in the world. 민간 비료 공장도 건설됐다. 삼성의 이병철은 일본 미쓰이 물산에서 4천만 달러 차관을 도입해 연산 33만 톤의 거대 요소 비료 공장을 울산에 건설했다. 정유 공장과 비료 공장은 당초 계획한 1차 5개년 계획 사업의 일부에 불과했다. 중화학 공업을 더 건설하려면 자본재와 원료를 수입할 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외화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1964년 12월 박정희는 서독을 방문해 4천만 달러의 재정 상업 차관 승낙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으론 턱없이 부족했다. 외자 도입에 큰 물꼬를 터야만 했다.
그 물꼬가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이었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1951년 이래 오랜 현안이었다. 군사정부 전까지 총 5차례나 회담이 열렸으나 양국의 상반된 입장으로 모두 결렬됐다. 군사정부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서둘렀다. 이른바 청구권 자금을 얻기 위함이었다. 결국 1962년 11월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상 오이라 마사요시는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3억 달러 제공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1964년 봄 회담 타결을 서두르자 야당과 학생들이 굴욕 외교, 매국 행위라고 크게 반발했다.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정부가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유보한 채 안보적인 협력 또는 경제적인 협력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위가 격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군사정부는 1964년 6월 3일 서울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반대 시위는 진압됐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965년 6월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이 맺어졌다. 8억 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 이는 1964년 수출액이 1억 1,900만 달러에 불과한 한국의 숨통을 터줬고, 무엇보다 한국이 일본에게 자본과 선진 기술과 지식을 도입할 통로가 열렸다. 일본하고의 수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개발 자금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미국과 일본과 안보적인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외자 도입의 두 번째 물꼬 베트남 파병. 1964년 베트남전의 확전을 결정한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요청했다. 정부는 주한 미군의 베트남 이동 방지와 한국군의 현대화, 장병 봉급과 용역 수입 등의 다각적 효과를 기대하고 파병을 결정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와 달리 베트남 파병에 대해 야당은 적극 반대하지 않았고, 언론은 호의적이었다. 학생들의 반대 시위도 없었다. 오히려 파병군의 지원율이 높을 정도였다. 이 사러 올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돼 있는데, 또 이면에는 내가 가가지고 이제 사러 오게 되면은 우리 농촌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농토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렵게 사시는데, 뭐 땅에 따라 한두 마리 사주면은 삶이 좀 나아질 것이고, 또 그게 안 되면은 송아지 따나 한 몇 마리 사가 이래 해주면 그때도 소가 이제 상당히 재산 몽동 뭐 일용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집에 살기가 좀 안 낫겠나? 설마 내가 거기서 뭐 죽겠나? 내 사러 오자. 이런 용기를 가지고 대다수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때 하도 사회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그렇지, 걸어가게 됐습니다. 1965년엔 경비대대와 공병대대에 이어 육군 맹호부대와 해병 청룡부대 등 핵심 전투병력 2만여 명을 파병했고, 1966년엔 백마부대 한개 사단 2만여 명을 증파하는 등 베트남 파병 한국 군수는 연인원 31만여 명에 달했다. 그중 5천여 명의 전사자와 1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8만여 명의 고엽제 피해자를 낳았다. 그들의 희생의 대가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일명 브라운 각서. 한국군 현대화 지원 및 증파 병력의 장비와 필요 경비 부담. 주월 한국군 소요 물자와 용역을 한국에서 구매하고 미군용 물자도 한국에서 일부 발주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었다. 미국은 또 한국에게 공업연구소의 설립도 지원했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즉 키스트를 설립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와 공학자를 국내로 불러들였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바지가 월남으로 수출돼서 사이공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월남 파병으로 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 파병 기간 동안 베트남에 파견된 군인이나 노동자들이 받은 봉급 소득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벌어들인 사업 수익은 총 7억 4천만 달러에 달했다. 가히 피 흘려 번 피 같은 돈이었다. 이처럼 한미일 세 나라의 협조 체제가 공고해지자 외자 도입이 급증했다. 1965년엔 차관 도입액이 4천만 달러에 못 미쳤으나 1969년엔 12배가 넘는 5억 달러의 외자가 도입됐다. 외자 도입 승인을 받기 위해 민간 기업들은 줄을 섰다. 외자 도입 승인을 받는 것은 기업의 큰 이익이었기 때문이었다. 외자 도입에 대해선 은행이 지급 보증을 했고 그 금액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은행 대출 금액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으로 확보한 외자로 1960년대 후반 석유화학단지와 종합제철소를 세운다. 당시엔 화섬공업이 발달하면서 화섬 원료를 국산화할 필요도 커졌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석유화학공업 건설 계획에 착수했다. 석유화학공업은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로 에틸렌 등 기초 유분을 만들고 그것으로 중간 물질을 거쳐 다시 최종적으로 PVC, 폴리에스터, 아크릴 등을 뽑아내는 산업으로서 한마디로 경공업 기초 소재를 만드는 산업이었다. 석유화학공업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 관련 공장들이 한 곳에 모여야 한다. 그래서 울산 지역에 약 100만 평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 건설을 계획한다. 정부는 당장은 협소한 국내 수요를 감안해서 1966년 11월 생전 최소 단위로 에틸렌 연산 10만 톤 규모를 택하고 관련 계열 공장을 한꺼번에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소규모 석유화학단지 공장이 살아남으려면 대폭 지원이 필요했다. 정부는 원료인 나프타를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든가 각종 조세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나프타 분해 공장 등 중요한 대규모 사업은 유공과 충주 비료 등의 공기업에 맡겼다. 아직 민간 기업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72년 10월 드디어 4년 반 동안 내외자 2억 5천만 달러를 들인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준공됐다. 그 후 기초 소재의 자급화는 크게 진전됐다. 한국은 종합제철소의 건설도 추진했다. 종합제철소는 철광석과 코크스를 고로에서 녹여 무쇠를 만들고 이 무쇠에서 탄소를 제거하여 강철을 만든 다음 높은 압력을 가해 여러 용도의 철판을 생산하는 곳이다. 1960년대 초 한국에는 소형 용광로에서 연간 1만 톤가량의 무쇠를 생산하는 삼화제철소와 고철을 평로에서 녹여 연간 20만 톤가량의 강괴를 생산하는 인천중공업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울산에 연산 30만 톤 규모로 제철소를 건설하려 했다가 재정난으로 무산시켰다. 하지만 박정희는 종합제철소 설립을 다시 추진했다. 1965년 5월 박정희는 미국 방문길에 미국의 제철업자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미국의 제철업자 등은 한국국제제철채권단 피사를 만들었고 장기영 부총리의 경제기획원이 종합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맡았다. 경제기획원은 기사와 1967년 10월 연산 6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공장 건설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1968년 4월 포항종합제철이 설립됐다. 하지만 기사는 제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세계은행 및 미국 수출입은행과의 차관 교섭을 진척시키지 못한 것.
1969년 봄까지도 세계은행은 한국의 종합제철소 사업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냈다. 외국 사람이 말하는 거 하니까 너희 나라는 종합제를 할 형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후진국에 종합제를 짓는 것은요, 그 영어로 말하면 화이트 엘레판트, 흰 그 백색 코끼리를 갖다 주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공장만 이제 안 되지 않느냐. 한국도 마찬가지 그거는 코끼리 된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반대한 겁니다. 결국 1969년 4월 파리에서 열린 대한국제경제협의체 회의에서 기사의 종합제철소 계획안은 부결되었다. 새 방안을 찾아야 했다. 박정희는 김학렬을 새 경제부총리로 임명해 종합제철소의 해결사로 투입했다. 김학렬 씨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 청구권 자금 조상 사용을 하기로 청와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양 국장이 그 교섭을 맡게 양 국장 마음대로 하시오. 앞으로 그래서 양 국장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줘주시오 하는 게 그 양반이 나한테 한 얘기예요. 정부는 종합제철소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도록 거액의 출자와 기반 시설 제공, 각종 세제 혜택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규모도 연산 100만 톤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한국의 제철소 사업에 협력했다. 한국의 의지와 능력을 볼 때 종합제철소 건설은 필연적이라 보고 한국의 제철소 사업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며 명분과 실리를 얻고자 했다. 그때 일본도 수출하려고 굉장히 했을 때거든. 번쩍 들어갈 거 아니야. 몇십억 불짜리 말이지. 종합제철소 하는 게 얼마나 큰 거야. 우리가 사주갔단 말이야 이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터진 거예요. 1969년 12월 한국과 일본은 종합제철소 사업에 협력한다는 기본 합의를 체결했다. 포철의 기술을 지원할 일본의 철강 회사들은 재팬그룹 컨소시엄을 만들었다. 포철에는 외자 1억 7,800만 달러, 내자 493억 원 등 총 1,204억 원을 투자했다. 428억 원이 소요된 경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3배나 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다. 그렇게 1973년 6월 9일 일관 제철소의 꿈은 현실이 됐다. 출선구가 막혀서 산소 드릴로 다시 뚫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저것이 될까 괜찮을까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이 전체 분위기를 지배했는데 마침내 펑 소리가 되면서 그 출선구에서 쇳물이 돼 나오니까 아주 그 빛깔이 영롱하고 형용할 수 없는 창조의 빛깔인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부 다 만세하고. 포철 탄생은 난산 중의 난산이었다. 자칫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던 포철이 세상에 빛을 본 것은 기본적으로 박정희의 의지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의 지휘 아래 몸을 던진 장기영, 김학렬, 박태준의 노고도 컸다. 종합제철은요, 박 대통령이 말하면 베비입니다. 그분이 말하면 잉태를 했고, 그분이 키웠고, 그분이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제철 강은요, 박 대통령 때문에 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은 이처럼 석유화학단지와 종합제철소로 중화공업화에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런데 그 무렵 안보 위기를 계기로 중화공업화에 박차가 가해졌다. 1960년대 말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이 격화하면서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상황과는 반대로 세계는 동서냉전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 닉슨은 1969년 7월 월남전의 출구 전략으로서 아시아에 미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방침,
즉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고, 이 방침에 따라 1970년 7월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의 철수가 결정됐다. 또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시작했다. 그간 한국을 지켜주던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오히려 적국인 중국과 손잡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박정희는 이를 심각한 안보 위기,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했다. 자주 국방의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 박정희는 무기 국산화에 나섰다. 그리고 1970년 6월 정부는 4대 핵공장 사업 계획을 세웠다. 주물선, 특수강, 중기계 종합공장과 조선소를 세운다는 것. 이는 장갑차, 총포, 호신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였다. 현대건설의 정주행에게 조선소를 맡기는 등 각 사업 담당자도 선정했다. 정부는 1970년 8월 병기 국산화를 담당할 국방과학연구소도 세웠다. 그러나 차관을 넣지 못해 4대 핵공장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박정희는 1971년 11월 상공부의 오원철 차관보를 경제 2수석에 임명해 방위산업 육성 임무를 새로 맡겼다. 오원철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인 화기와 60mm 박격포 제작에 나섰다. 암호명 번개사업. 한 달 만에 카빈 소총과 기관총 시제품을 만들었다. 이어 유도탄과 105mm 대포 개발에도 나섰다. 신흥인 장군님이 각각 무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대포 포신도 영국이나 스웨덴에서 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기관총이나 가비총 모양은 만들어낼 줄 모르지만은 과연 제대로 발사한다고 그런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솔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박 대통령께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단 말이오? 아니 월맹이 스톱파이프 가지고 박격포를 만들어서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나을 거 아니오? 바깥에서 100분지 1 정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뭐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역시 무기 개발이라는 건 종합적인 중화 고업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중화 고업 계획이 아주 착수하게 된 겁니다. 박정희는 방위산업 육성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임기 제한 없이 집권하면서 전면적 중화 공업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1972년 10월 17일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 헌정을 중단시켰다. 사실상의 종신 집권을 보장받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유신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았다. 그는 1980년 100억 불 수출, 1인당 1000불 소득의 비전을 지시했다. 그 수단은 전면적 중화 공업화였다. 100억 불 수출 그걸 박 대통령께서 하겠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중화급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중화급 병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겸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지. 그래서 중화급을 우리가 100억 불 수출하기 위해서 맹기는 거예요. 이거. 그가 유신 체제의 비전으로 내건 1980년 100억 불 수출, 1인당 1000불 소득은 기존의 경공업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다. 한국 경제의 중심이 중화 공업으로 바뀌어야 했다. 박정희는 1인 절대 권력 체제 속에서 중화 공업화를 아무런 정치적 간섭이나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박정희는 1973년 1월 중화 공업화를 선언했다.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바야흐로 중화공업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공업 육성의 시책의 중점을 두는 중화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2월엔 범정부 부처로 중화공업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6월엔 중화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공업이 6대 전략 업종이었다. 1981년까지 전체 공업 중 중화공업의 비중을 51%로 늘리겠다고 했다. 박정희는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남과 경제 제2수석 오원철 등으로 중화공업화팀을 구성, 이를 강력히 추진했다. 정부는 한 분야의 한두 사업체를 선정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집중 지원했다. 우선 금융기관 예금으로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하고 그를 중화공업에 쏟아부었다. 중화공업 분야의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었고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업고등학교와 공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공업 고교 수는 8년 만에 1.6배로, 그 학생 수는 2.5배로 커졌다. 여기서 양성된 기능 인력이 훗날 한국 중화공업의 중심 기술자로 성장했다. 정부는 또 해당 분야 연구소도 설립했다. 또한 6대 업종별로 산업기지를 건설했다. 이러한 중화학 투자로 1970년대 후반에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성장했다. 1976년에서 1978년에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를 넘었다. 그 기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6.6%에 달했다. 중화공업화는 기계공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과 목표를 달성했고 수출 100억 달러도 애초 목표보다 4년을 앞당긴 1977년 말에 달성했다. 오늘날 한국의 대표 산업이 이 중화공업화 시기에 건설됐다. 바로 자동차와 조선이다. 1950년대까지 한국에선 미군 트럭이나 지프의 부품을 재활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1955년 등장한 시발차가 대표적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 외국 모델의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단순 조립하기 시작했다. 자동차 생산량은 늘었다. 그러나 그만큼 부품 수입에도 막대한 외화가 늘었다. 스웨터, 합판, 가발을 수출해 어렵게 번 달러로 사치품인 자동차를 수입하는 셈이었다. 이에 정부는 1970년대 초 자동차 및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강력 추진했다. 완성차 조립 회사는 엔진 가공 공장과 차체 공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며 업체의 국산화 실적에 따라 허가 생산량에 차등을 두었다. 그리고 1973년엔 각사의 고유 모델 승용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했다.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것은 기아 산업. 1974년 기아는 국산 엔진을 장착한 1000cc 승용차 브리사를 생산했다. 현대는 고유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디자인은 이탈리아 회사와 엔진과 변속기는 일본 미쓰비시와 계약해 1974년 10월 포니 승용차를 개발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고유 모델국이 된 것은 세계 16번째, 아시아에선 2번째였다. 현대는 1975년 종합자동차 공장을 완공하고 1976년 포니차를 본격 생산하면서부터 국내 승용차 시장을 석권했다. 이렇게 1970년대 말에 자동차 산업은 급성장했다. 마침 중동 건설과 중화학 투자로 한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승용차 수요도 늘었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조선공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했다. 1960년대 말까지 조선업계는 영세 업체들 뿐이었다. 국내 수요가 없어서였다. 당시 국내 해운사들은 외국에서 중고선을 사왔다. 상공부는 먼저 2, 3만 톤급 배를 몇 척 주문받아 건조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1970년 우리나라에 원유를 공급하던 미국 걸프사에
대한조선공사에게 선박을 발주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대한조선공사는 걸프사에 1973년까지 2, 3만 톤급 소형 유조선 12척을 건조해 인도했다. 한편 4대 핵공장 사업에서 조선업을 배정받은 현대건설의 정주영도 조선소 건설에 나섰다. 그는 영국에서 조선 기술을 확보했지만 차관을 얻기 위해선 조선소를 짓기도 전에 선박 구매자를 확보해야 했다. 1971년 10월 정주영은 그리스의 한 해운업자에게서 국제 시세보다 싼 값인 한 척당 3,095만 달러로 26만 톤급의 초대형 유조선 2척을 2년 6개월 뒤 인도하기로 계약했다. 현대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선수 원리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보증까지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기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네 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현대는 5천만여 달러의 차관을 얻어 1972년 3월 조선소를 울산에 짓기 시작했다. 아울러 선박 건조도 병행했다. 그 후로 현대는 1973년부터 1974년 초까지 총 12척 300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하게 됐다. 일본의 조선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어 설계 도면을 얻고 또 사원들을 기술 연수 보내면서 큰 도움을 얻었다. 그러나 이내 시련이 닥쳤다. 1973년 말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석유 가격이 4배로 올랐다. 세계 경제가 급속히 침체된 것. 유조선의 건조 수요가 크게 줄었다. 현대가 건조한 초대형 유조선 3척은 인도 일자 등을 핑계로 인수해가지 않았다. 현대 조선소는 출범하자마자 망할 위기에 처했다. 현대는 정부의 지원과 자구 노력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특히 현대 조선은 중동 건설 붐에서 활로를 찾았다. 모기업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수주한 공사권에 철 구조물을 납품하는 일이었다. 현대조선은 울산에서 제작한 철 구조물 자켓을 동남아 바다와 인도양을 지나는 6,750마일의 해로로 중동 건설 현장에 공급했다. 현대조선은 이 철 구조물 사업으로 조선 사업에 부진을 메웠다. 덕분에 현대조선은 1970년대 후반에 극심한 조선 불황을 헤쳐나갔다. 현대조선소에선 1972년 3월 기공 이래 1975년 5월까지 약 3년여 동안 2,0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기술자와 근로자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선박 건조 기술을 습득했다. 한국 조선업 생산성은 1960년대 말에는 일본의 20분의 1가량에 불과했으나 1984년엔 그 절반으로 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되었다. 이 학습 능력이야말로 한국 조선공업을 훗날 세계 1위로 우뚝 서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한국의 조선업은 정부 당국자, 기업주, 기술자, 근로자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 주력 산업이 1970년대에 속속 건설됐다. 이는 동시에 거대 재벌 기업의 발전이기도 했다. 이 중화 공업화 과정에서 흔히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 집단이 부쩍 성장했다.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혈연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 조직을 말한다. 중화 공업화 시기의 지원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컸다. 업종별로 소수의 기업이 독과점을 보장받으며 대기업이 됐다. 대기업 집단은 계열 내 상호 출자와 지급 보증, 내부 거래, 인력 지원으로 똘똘 뭉친 선단식 경영을 했다. 특히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그러했다. 이 선단식 경영은 조기에 신규 사업의 역량을 구축하고 초기 사업 위험을 줄여 사업의 조기 안착을 가능케 했다. 대우자동차가 오늘 끝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계열 기업의 연쇄 도산과 같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의 왕성한 기업가 정신은 고도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황제 경영과 같은 독단적 경영으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도 했다. (1979년 10월 26일) 밤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 1980년의 연간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개시한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새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박정희 시대의 중화학 공업화에서 찾았다. 신군부는 여기서 박정희 정부와 차별성을 보이려 했다. 70년대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이 막대한 양의 선투자를 필요하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는 몇 개 산업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세계 수요가 예상보다 못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금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화업 공업의 전체적으로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너무 급하게 과도하게 추진된 것이 아닌가. 신군부는 1970년대 중화공업화를 주도한 상공부 라인을 축출하고 경제기획원 라인,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주었다. 정부는 불황의 그늘이 특히 어두웠던 자동차, 발전설비 부문에서 투자 추정을 시도했다. 신규 진입을 금지하고 기존 업체도 사업 부문을 정리하도록 했다. 전두환 정부는 산업 정책도 바꿨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선택해서 그 소수 기업을 집중 지원하던 것을 그만두었다. 1986년엔 과거의 7개의 특정 공업 육성법을 폐지하고 일반화된 기능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업발전법을 지정했다. 이런 정책 전환은 기존 산업 정책의 폐해를 반성한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론 세계적인 경제 자유화 흐름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당시 영국 대처 정부와 미국 레이건 정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두했다. 한편 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인플레 억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노동운동 억압, 복수노조 금지, 3자 개입 금지 등 강권적인 노사관계 안정화 정책도 추진됐다. 이는 위기에 빠진 신생 중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한국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합리화 정책에 힘입어 1980년대 전반에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했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88년 대호황이 왔다. 이 3개년간 수출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경제 성장률은 매년 11%를 넘었다. 이 호황기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었다. 1980년대 초 정부의 투자 조정에 따라 승용차 2개 회사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자동차 산업의 존립이 의문시됐다. 위기의 극복 방향은 단일 모델의 소형차에 집중 투자하여 수출을 위한 양산 체제를 갖추는 것. 현대차는 1981년 10월 연 30만 대 생산을 계획, 일명 엑스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는 당시 국내에 등록된 전체 승용차 26만 7천 대보다도 많은 수의 자동차를 수출하겠다는 대담한 전략이었다. 세계은행은 이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강수가 적중했다. 1980년대 미국, 일본 간 무역 역조가 커지자 엔화가 크게 절상되었고 1990년대
일본 자동차 업계는 소형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을 스스로 줄였다. 미국의 소형 자동차 시장이 예기치 않게 열린 것이다.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일대 기회가 됐다. 현대차 포니 엑셀 수출이 급증했다. 1983년 16,000대이던 것이 5년 만에 56만 4천 대가 됐다. 포니 엑셀은 미국의 10대 히트 상품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어 대우차 르망과 기아차 프라이드도 수출 대열에 동참했다. 그 후 한국 자동차 산업은 꾸준한 품질 개선과 적극적 마케팅으로 세계 5위로 성장했다. 1980년대 한국 경제의 또 하나의 성취는 반도체 산업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1960년대 중엽 외국계 기업의 반도체 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1970년대 중엽부터는 삼성이 웨이퍼 가공 체제를 갖추어 트랜지스터 등 집적 회로 제품을 생산했다. 1983년 삼성의 이병철은 반도체 사업을 주력 업종으로 결정하고 D램 반도체 제조에 뛰어들었다. 세계의 라이벌인 금성사와 현대 역시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다. 반도체 부문은 세계 최고 그룹의 격전장이 됐다. 삼성은 1983년 11월과 1984년 10월에 각기 64K D램과 256K D램을 개발했다. 선진국과는 5년 정도의 기술 시차가 있었다. 게다가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의 덤핑 공세로 1985년에 D램 가격이 폭락했다. 1984년 9월 삼성이 첫 출하할 당시 3달러였던 64K D램 반도체 가격은 1985년 8월 그 10분의 1인 30센트로 떨어졌다. 삼성의 생산 원가는 1.7달러였다. 1985년 삼성은 1,300억 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보았으며 현대와 금성도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1986년부터 사정이 나아졌다. D램 반도체 가격이 오른 것, 정부도 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자극받아 연구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일본과의 제품 개발 격차를 줄였다. 한국은 D램 개발 착수, 9년여 만에 미국,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 급기야 1990년대에는 D램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PC가 급속히 보급되는 추세 속에서 D램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한국산 D램에 대량 주문이 몰렸다. 한국은 1993년부터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달성하고 전체 반도체에서 미국, 일본에 이은 3위의 생산국이 됐다. 선두기업 삼성전자는 1995년 한국 기업 사상 최초로 조단위 순이익을 기록했다. 철강업을 위시하여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중화학 공업의 발전은 우리나라가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룩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계획으로 중화학 공업화를 선도했고 야심 있는 기업가들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기술자와 근로자들은 뛰어난 학습력과 근면함으로 중화학 공업을 안착시켰다. 한국인은 선진국처럼 철강, 화학, 기계, 전자공업을 갖고자 했고 그 성공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란듯이 이 산업들을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Huge number of Koreans moved out of the countryside and into Seoul, put their children in good classes. Korea is a success in that dimension. They're always moving into some new hard area and getting good enough at it so they're competing with the best. In some sense, Koreans are the most ambitious people I know. And that means they are working hard and trying to achieve more and more, particularly on the economic side, because people want to have better conditions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children in their lives.
대한민국은 중화학 공업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중화학 투자 사업이 수년간 계속 적자를 보거나 완전히 실패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난 후에는 큰 성공을 거두고 여느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평가는 그 시간 프레임을 얼마나 짧게 길게 보냐에 따라서 평가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령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삼성이 대표되는 기업이 잘하는 반도체도 7년 동안 적자였거든요. 중화학급도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은 7년이라는 적자 기간을 버텨주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수익이 나타난 것이고 중화학공업 투자도 단기적으로는 적자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많은 것을 배우고 실패나 시도 없이는 배울 수 없는 거죠. 중화학 공업화는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한 중심축이었다.